부동산 투자할 때 마음에 쏙 드는 건물 찾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. 이 때문에 건물 위치부터 구조, 자재까지 그냥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건설업자도 아닌 개인이 이렇게 수익형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참 신경 쓸 일이 많기도 합니다. 오늘 특이한 기자들 시간에서는 건설부동산부의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하나중개법인의 임동건 대표와 함께 꼬마 빌딩 신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전에도 김현희 기자와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신축은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. 이거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사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위한 신축이라고 한다면 내 땅에 상가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걸 짓는 일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우리한테 친숙한 연예인들의 사례를 좀 통해서 신축 재테크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부터 일단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요. 배우 공효진 씨가 투자한 이 건물은 서울 주요 상권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에 있습니다. 지난 2016년 초에 63억 원에 매입을 해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했습니다. 이때 당시의 가격은 3.3제곱미터당 4,085만 원 수준이었는데요. 최근에 이 인근의 매매 가격을 좀 보면은 3.3제곱미터당 8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건물 추정가가 대략 130억 원 정도로 좀 2배 올라간 거죠. 이 공효진 씨가 대출 50억 원 정도를 끼고 샀다고 알려졌는데요. 실투자 금액 13억 원에 건축비 추정액 약 25억 원을 제하고도 매매 가격이 만약에 된다면은 시세 차익이 한 30억 원 정도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에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또 좀 더 친숙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. 가수 구하라 씨는 지난 2012년 6월에 강남 청담동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을 샀습니다. 11억 5,600만 원에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고 샀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.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요. 약 3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244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. 이 커피숍 같은 임차인을 들이고 나서 매입 후 3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각을 했는데요. 이때 가격은 이미 9억 원이 넘게 오른 20억 8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. 이 투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비교적 저평가됐던 주택가의 건물을 대출 없이 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 비용이 훨씬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례를 두 가지 얘기해 줬는데 벌써 이제 돈 단위가 다르기도 하고 글쎄요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서 내가 신축을 한 이후에 또 수익을 보겠다라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건물을 이제 신축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대지 위에 신축할 수도 있고 투자자라면 한 7, 8억 원 정도 내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을 미천으로 해서 신축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한 층은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노후 대비 임대 수입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. 예.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냥 원래 있던 건물에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그 앞에 매입 전 그 과정하고 매매 계약 후 임차인 명도 그 위에 두 줄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신축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다음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유의할 사항도 그만큼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죠. 네. 일단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이든 아니면 투자자가 매입한 대지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대지 입지에 맞는 최적화된 말하자면 이제 입지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예. 도대체 이제 이 자리에 무엇을 짓는 게 가장 좋겠느냐. 예를 들어서 전철 역세권에 나름대로 상권이 잘 발달된 곳이다. 그러면 이제 건물 전체를 점포로 임대할 수 있는 예. 근린 상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네 상권 정도로 이제 상권이 발달되었다. 그럼 이제 1층은 점포로 쇠를 놓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인 세대를 구성하는 그 상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.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좀 조용한 그런 주거 지역이라 그러면
건물 전체를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룸 건물로 이렇게 지어서 임대 수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입지에 가장 적합한 건물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섰다면 그 네.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,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예. 건물 설계를 할 건축사를 찾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꿈꾸는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장 먼저 이제 본설계에 앞서서 가설계를 떠봐야 됩니다. 예.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가설계를 뜬다는 것은 이제 이 건물을 지어서 과연 수지가 맞느냐를 따져보는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. 그래서 가설계를 보면 건물의 이제 층별 평면도가 나오고요. 그다음에 용적률과 건폐율, 일조권 등을 감안해서 이제 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지, 그다음에 건물 모양이 이 사선 제한을 받거나 일조권 받아가지고 좀 기형적으로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, 예. 그다음에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신축 해보니까 이거 타당성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. 이렇다면 이제 그 부지 매매 계약을 해야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보통 부지 계약을 하면 잔금까지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 보고 기존 임차인들을 좀 당신이 좀 내보내 주세요. 예. 라는 그런 특약을 달아서 잔금 때까지는 이제 임차인들이 전부 이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, 그다음에 그 2-3달 기간 동안 안에 매수인은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 도면을 의뢰를 하고,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죠. 그래서 잔금 치르고 바로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설명을 해주시다가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임차인 내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저도 뉴스로 봤던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부분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기사화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. 우리가 뭐 서울이나 도심 지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빈 땅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. 보이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좀 사서 신축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.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 외에도 기존 건물의 좀 명도를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분쟁이 좀 격화가 되겠죠. 그래서 명도 소송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뭐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. 또 이렇게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뭐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라는 좀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좀 밟게 되는데요. 예. 이런 명도 소송을 좀 피하려면은 일단 상가 임대차 계약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.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임차인이 최장 5년 정도는 계약갱신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부부가 남편 명의로 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는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부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 집주인들이 그냥 흔히 뭐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새로 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5년 더 늘어나게 되는 아하. 거죠. 예, 이렇기 때문에 뭐 또 최근에는 자영업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좀 연장하자는 그런 법안까지도 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하다 보면 좀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대표님께서도 이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직접 겪으셨을 것 같아요.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예, 뭐 명도에 관해서 잠깐 부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꼬마 빌딩을 짓는 데에 따른 명도는 그렇게 큰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움은 따르기 좀 어렵고요. 네. 일부 이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렇죠.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좀 이렇게 이상한 심리가 발동해서 조금 일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기사로 종종 대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30에서 50평 정도 짓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 정도에서 명도는 대개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. 예. 보통 어쨌든 뭐 크든 작든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 늙는다. 뭐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전 제가 할 것도 아닌데 설명 듣다 보니까 한 1년은 늙어가는 것 같은데요.
예, 그래서 그 가장 그 10년 늙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시공사에서 뭐 이러저러한 요구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소음 진동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소가리가 결국은 이제 10년을 늙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10년을 안 늙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약간 신경을 쓰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기존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거나 뭐 건축사를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뭐 검색을 통해서 뭐 한 서너 군데를 소개받아서 이제 견적을 이제 받아봅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대조를 해봐서 가장 좀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이제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공사 막상 시작이 되면 뭐 집안이 뭐 약해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는 동 아니면 설계 도면이 좀 뭐 잘못돼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이제 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. 예.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이제 건설 우리 계약한 대로 합시다라고 추가 공사비 인정 안 하고 버티면 그때 바로 이제 즉시 공사가 이제 스톱되는 것이죠. 예. 인부도 다 철수하고 며칠이든 뭐 몇 주가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한 건축주는 할 수 없이 시공사를 쫓아가서 추가 공사비 지급하고 머리 조아리고 부탁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인데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은 갑자기 옆에서 뭐 퉁탕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진동도 나고 뭐 그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크겠죠. 그러면 이제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냥 말로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좀 자금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시공사를 잘 만나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좀 잘 슬기롭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런 이런 그 민원에 대한 처리 비용은 건축주가 반드시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지출을 생각해야 되는 거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께서 방금 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표님을 직접 모신 이유는 또 이런 설명도 듣기 위함이지만 경력에서 오는 민원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건 대표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시공사를 좀 잘 선정할 수 있는 팁 같은 거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좀 조언을 해주시죠. 그 아무래도 이제 이 건축 시공사에 앞서 이제 건축 설계 인허가를 진행할 때 설계사를 컨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이제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그렇게 잘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조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믿고 설계를 맡기고 인허가까지 맡겼다. 그러면 이제 그 건축사를 통해서 시공사를 소개받는 것이 일단은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참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나 또 유의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장점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예, 뭐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뭐 꿈에 그리던 건물을 뭐 지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 뭐 그 과정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뭐 사실이죠. 그런데 새 건물에 만약에 임차인을 좀 드린다라고 할 때는 기존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뭐 권리금 문제인데요. 이 새 건물의 경우에는 무권리 상태잖아요. 비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를 낸다고 할 때 조금 괜찮은 상권에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주는 것이 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비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없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권리금을 좀 계산을 해서 임대료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다.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어쨌든 요즘 이제 신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지역이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통합 개발을 하는 거 외에는 이제 각자 그 자기 지주들이 자기 건물을 건물을 이제 허물고 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후 대비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7, 8억 정도 가지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이것으로 나중에 노후를 책임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가고 있는데요. 제가 작년에 이제 저를 찾아온 고객에게 신축 공사까지 대행해드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네, 요 원룸 건물인데요. 요것은 이제 신림역 인근에 있습니다. 대개 이제 원룸 건물들은 이제 반지하층부터 1층, 2층, 3층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락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반지하부터 2층까지는 원룸이 4개씩 있고 3층에도 이제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인데 방 2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칸 공간에는 이제 주인 세대를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계단을 통해서 4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. 대지는 이제 34평인데 토지 구입비로 8억 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신축비로 이제 6억 원을 들여서 총 투자비로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 이 건물은 이제 3층 절반과 다락을 주인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를 놓아서 지금 현재 이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월세 500 정도면 이제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만일 이 건물을 현재 시세로 판다면 17억 5천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시세 차익으로만 한 3억 5천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. 주인이 거주하면서 얻는 월세 수입은 덤이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꼬마 빌딩 신축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유의사항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중개법인의 임동건 대표 그리고 김현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